네, 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 금리를 미국에서 또 빅스텝을 또 밟았죠.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금리가 역전이 되면 달러가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죠. 금리를 또 따라 올리게 됐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이자 부담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늘어났는데 또 이렇게 또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심각한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박스라도 주시려면 건강해야 된다는 지론을 가지고 또 건강에 대해서 남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지식을 쌓아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는 이제 책을 또 선정을 했는데 뭐냐면 아픈 사람의 99%는 장누수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모든 질병의 시작은 위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도 그런 지론을 갖고 있었고, 또 이제 되게 이제 강신용 한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지은 책이에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의 명성은 이미 여러 매스컴과 미디어를 통해 잘 알려졌지만 실은 병약한 몸으로 태어난 핸디캡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한의사가 된 케이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신장질환을 크게 알았답니다. 신장질환을 앓게 되면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한의사 선생님까지 됐는데 환자들을 진료하고 하다 보니까 장누수 이걸 막지 않으면 안 되더라라는 걸 이제 해서 이 책을 집필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한의학에서는 장누수라고 하는데 현대학에서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증후군이란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증후군이란 단어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원인을 모른다라는 것을 그냥 증후군으로 두리뭉실하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누수가 생기는데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거죠. 왜 생기는지 모른다, 그냥 장이 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왜 장누수를 잡아야 하는가 프롤로그가 되어 있는데, 이제 5페이지에 보면 장누수는 말 그대로 우리의 장에 구멍이 나서 누수가 생기는 증상을 뜻합니다 라는 거죠. 장 속에서 생긴 여러 자극으로 인해 장벽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나거나 장벽이 열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체에 다 소화되지 못하고 장을 통과하는 음식물 조각들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독소들은 혈류를 따라 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우리 몸의 여러 부위 중 가장 약한 곳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곧 각종 전신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대표적인 거냐면 여러 가지 음식물이 소화가 다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특히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용류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위산이 적은 사람들. 그래서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는 침이라고 하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주로 분해합니다. 위산이라고 하는 놈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쪼개줍니다. 이제 지방은 이제 소장에 가서 12장에 가서 이자와 담즙액과 이자액이 합쳐져서 이제 지방산으로 쪼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덜 분해된 것들은 소장에 와서 얘네들이 다 이제 이자액이 다 분해를 하는데, 특히 위장에서 위산이 부족했을 때 단백질이 다 쪼개지질 않고, 다 쪼개지질 않으니까 아미노산까지 쪼개지질 않으니까 용모를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떠돌아다니다 장에 박히게 되고, 이것이 장을 뚫고 나가게 돼서 혈관을 탄다든지 온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토피나 천식이나 비염도
장누수에서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여러 가지 질병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성 질환, 소화기 질환, 피부 질환, 뇌 질환, 난치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 각기 다른 질환들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장누수 치료를 통해 조금씩 증상이 완화되다 결국 완치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이제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겠죠. 흔히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는 증상이 장누수의 최초 신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얘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위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다 분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한 채 몸을 방치해둡니다. 결국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병원을 찾지만 우리 몸은 일시적인 처방만으로는 나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피로감이 높다, 지속적으로 같은 통증이 일어난다, 몸이 전과 다르다는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때 장누수를 의심하고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질병의 시작은 위장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튼튼해야 되는데 위장이 튼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씹어야 돼요. 잘 씹은 거에 우리 건강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잘 안 씹죠. 대충 씹다 삼키죠. 그래서 백미를 즐겨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육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이런 장누수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차는 파트 1, 그래서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파트 2는 장누수란 무엇인가? 파트 3는 장누수의 원인은 무엇일까? 파트 4는 장누수가 전신질환을 만든다 해갖고 파트 5는 장누수를 치료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물론 뭐 장누수만 잡는다고 해서 평생 아무 질병 안 걸리고 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잡다한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들어가며라고 돼 있는데 현대인이 겪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장누수로 인해 일어난다. 그래서 크리스 크래시 그래갖고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여러분만의 팔레오 코드 저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내가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 심각한 장누수 문제를 앓고 있었다. 다른 치료로는 효과가 없던 병이 장누수 치료를 통해 완쾌되는 결과를 보았다. 그래서 마크 하이먼 박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8회 달성 작가도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장누수가 요즘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한 건데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트 1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인데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해놨어요. 이 얘기들이 뭐냐면 장은 음식물을 소화, 영양 흡수, 독소 및 노폐물을 배출한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을 70% 좌우한다. 장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한다. 감정을 조절한다.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제2의 유전자, 장내 세균의 비밀, 그 다음에 유익균 대 유해균. 이게 이제 하나씩 이제 차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이거는 정설입니다. 장이 뚫리면 인체가 뚫려 몸 곳곳에서 질병이 시작된다. 건강을 지키려면 건강한 장을 유지하면서 장누수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을 못 보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참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찮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도 소화 안 되는 것도 뭐 나이 먹어서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장은 인체를 침범하는 외부 물질이 가장 많은 곳이며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가 집결되어 있다. 장은 온몸의 세포 및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이루며 끝없이 소통한다. 따라서 장 환경이 나쁘면 모든 병이 시작되며 장 건강만 제대로 지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우리 조상님네들은 장청 있고는 뇌청이라 그랬거든요. 장이 깨끗하면 머리도 맑은 거예요. 그럼 머리가 안 맑은 사람은 머리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장이 별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기거든요. 그래서 20페이지에는 소화 과정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해 장에 염증이 생기면 소화뿐 아니라 영양 흡수,
영양분 흡수, 노폐물 배출 등 모든 것이 무너지며 변비, 복통, 가스, 팽만감, 메스꺼움, 과민성 장증 후군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장누수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소화 과정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으로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각종 질병에 대항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하며 장내에 유익한 유산균은 외부에서 침입한 유해균을 억제해준다. 장은 우리 몸과 외부 환경과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 장은 인체에 유해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환경독소 등이 외부로부터 인체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보호막 작용을 한다. 즉 장은 주변 환경과 인체를 구분짓는 경계선으로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인체는 질병에 바로 노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가 되게 많죠. 그만큼 장내 세균총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면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장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비만이 되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이제 다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22페이지에 사람의 면역력은 장에서 좌우된다. 장의 면역세포의 70%가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왜 이렇게 장에 면역세포들이 많이 포진해 있을까요? 우리는 입부터 항문까지의 이 장을 인체 내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부에 있는 외부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내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피부하고 똑같은 점막세포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잡것들을 다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도 굉장히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이 떠다니거든요. 이것들이 음식과 섞여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70%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면역세포들을 조절하는 것은 장이다. 물론 장이에요. 당연한 장이에요. 물론 T헬퍼세포라고 우리 면역계를 조정하는 것은 흉선, 심장 앞에 있는 흉선에서 만들지만 20세가 되면 흉선의 기능 끝나고 소장 끝에 있는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면역체들이 집결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장은. 더 정확히 말하면 장에서 사람과 같이 공생하면서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이 장세포와 소통하면서 면역세포들을 조절한다. 장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에 의해 자가면역을 유발하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도 하며 때로는 전신성, 만성염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그냥 잠시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몸 안에서 난리도 아니라는 얘기죠. 23페이지에는 장에서 공생하는 장내 세균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들은 장 세포들로 하여금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 그래서 사실은 세로토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세로토닌도 장에서 95%, 90%에서 95%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대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호르몬은 뇌의 식욕 조절에서부터 인체의 대사에도 관여함으로써 혈당 조절을 통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방 대사를 통해 고지혈, 동맥경화, 비만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에서 발생한 염증과 독소가 전신 염증으로 확대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시작으로 비만,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들이 전신에 나타날 수 있다. 염증과 독소가 뇌로 가면 우울증, 불면증, 두통, 자폐증, 발달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등을 유발하고 갑상선으로 가면 신진대사가 엉망이 되어 비만과 저체온증 등을 유발한다.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절대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24페이지에 질병으로 갈지 건강을 유지할지는 장의 상태에 달려있다. 장을 꾸준히 건강하게 유지해 장 속에 유익균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몸의 대사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평소에 항염증 음식과 발효식품 그리고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내 몸의 대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굉장히 장에 안 좋은 음식들은 뭐 어떤 걸까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설탕, 고기 이런 거죠. 저는 육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예전에는 육류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육류를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해서 육류를 먹게 되면 다음날 변해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요. 평상시 식단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육류를 먹고 나면 되게 변해서 안 좋은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들이 나거든요. 이것들을 빨리빨리 빼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장 안에서 얼마나 그 해로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장에는 뇌신경 다음으로 많은 약 1억 개의 신경계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 신경계가 뇌신경계와 소통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청이 있고 뇌청이라고 기분, 감정, 식욕까지 조절하기 때문에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한다. 자율신경과 장신경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뇌로부터 장으로의 신호 그리고 장으로부터 두뇌로의 신호가 원활하지 못하면 장을 포함하여 전신에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내 면역세포, 과립구가 움직일지 림프구가 움직일지가 결정이 동시다발적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서 교감신경이 위로 가버리게 되면 내 몸에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해롭게 되는 거죠. 이 26페이지에 가장 먼저 평소 장의 유익균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건강한 식이습관,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 뭐가 좋을까요? 발효식품이 되게 좋죠.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날씬한 것들이 반찬에 기본적으로 김치를 먹고 된장과 고추장을 먹고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다라는 것. 얼마 전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노사연과 이무송 부부 때문에 우리나라 전 국토를 들끓게 했던 깻잎 논쟁. 이 깻잎 같은 경우도 발효식품이지 않습니까? 간장도 그렇고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좀 서구처럼 많이 먹는 편에 속하지만 서구만큼 비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두 번째는 유산균은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유산균의 락토바실러스와 리피도박테리움이 세로토닌과 가바 생산을 늘려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을 해소해 주므로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해 주면 좋다. 더불어 발효식품과 유산균의 먹이인 식이섬유를 보충해 주면 금상첨화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우리는 김치를 먹고 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먹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 제 또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어릴 때 콩나물을 먹으면 다음날 반드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큰 콩나물도 없었고요. 배추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까맸어요. 다 질겼다고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했었죠. 근데 지금은요. 콩나물 드신다고 다음날 변에서 확인이 되는가요? 확인 안 되죠. 모르겠다고요? 변 보자마자 뚜껑 닫고 내려가지고요. 변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기 배변을 했으면 그냥 물로 내리시지 마시고 변이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게 굉장히 건강의 척도거든요. 우리의 장은 마치 작은 생태계와 같아서 세균의 종이 다양하고 일부 세균이 장 환경을 독점하지 않아야 건강에 유지될 수 있다. 장 내 세균 종수는 12종 이상이면 금상첨화이며 장 내 세균 건강 표준 비율은 유익균 25%, 중간균 60%, 유해균 15%이다. 이 비율을 유지해야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에는 유익균, 유해균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이 차지하는 놈이 중간균이에요. 그래서 유익균이 득세라면 중간균은 유익균 쪽으로 돌아서요. 이 중간균은 유해균이 득세라면 전부 유해균이 돼요. 그래서 장이 좋아지면 굉장히 좋아지고 나빠지면 확 나빠지는 게 이 중간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짝 많거나 최소한 같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비율이 25대 60대 15면 가장 좋다고 얘기하듯이 항상 많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그럼 중간균은 몸에 해로움을 안 끼칩니다. 일부 세균이 장 환경을 독점하지 않아야 건강을 유지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장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구 생태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한 종이 지구를 석권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돼 있어요. 바이러스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지구를 지배하는 다수종, 그 한 종이 다수를 지배하게 되면 그 다수종을 죽이기 위해서 바이러스는 창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니, 사스니, 메르스니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오직하면 이제 원숭이 두창까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기사가 또 오늘도 또 나왔는데, 원숭이 두창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이 또 실렸더라고요. 원숭이 두창이 이게 전파되는 경로가 성관계를 통해서라고 전파가 된답니다. 그래서 신문에 모르는 사람하고 성관계를 갖지 말라라고까지 실렸더라고요.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 그러니까 하여간에 개인적으로 심란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뭐 성관계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들게 만드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28페이지에는 장내 세균은 인간이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특정한 종류의 당분, 녹말, 섬유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소화시켜 인체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과정들로 장내 세균은 장세포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면역체계를 직접 조절하며 혈류로 흡수되어 뇌로 이동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줌으로써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세 포화지방산은 과잉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 면역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화지방산, 이거 단세지만 포화지방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면역 반응을 억제, 자가 면역이 안 일어나도록 억제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화지방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31페이지에는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산모의 장 건강이 아이의 장 건강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엄마 태 안에 있을 때 아이는 무균 상태입니다. 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언제 균이 생기느냐 하면, 산도를 빠져나올 때 엄마 질 안에 있는 그 락토바실러스, 이 균을 다 온몸으로 샤워를 하고 나와야 돼요. 엄마 몸에 있는 유산균을 모두 다 훑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균이 수술실 안에 있는 그 균들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아이가 출산될 때 얼굴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문 쪽을 향해서 얼굴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항문에 있는 균까지 아이는 다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건강히 자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하나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모유 수유를 통해서 좀 물려받긴 하지만 건강히 자라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산모의 장 건강이 아이의 장 건강을 결정한다. 사람의 세균 노출은 제일 처음으로 아이가 산도를 빠져나올 때 산모 질의 미생물에 노출되면서 일어난다. 이것은 장내 미생물 발달의 시초가 된다. 따라서 산모의 장내 미생물 상태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물려받게 되어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원한다면 출산 전 임산부의 장내 미생물 균형에 신경 쓰면서 출생 후 2년 이내 장 환경을 유익균이 우세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이의 분만 방식 또한 장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 제가 설명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연분만 하는 게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모유와 이유식이다. 출생 후 최소 1년 이상은 모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최소 1년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6개월이면 이유식으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모유에는 면역을 강화시키는 물질들과 성장인자들 그리고 장세균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 책이 아니고 다른 책에 이제 모유에 대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모유의 성분이 바뀐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수유를 하기 위해서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 본능적으로 모유가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모유의 성분이 바뀐답니다.
이걸 최소한 1년 이상을 먹여야 아이가 평생 건강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5페이지는 장의 기능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장의 기능 영양을 흡수하고 병원균에 대한 방어작용을 하고 비타민을 합성하고 대표적으로 비타민 K, 그 다음에 B군 뭐 이런 것들 다 합성을 하죠. 면역력을 조절하고 장 재생 및 복구를 하고 비타민 여부를 조절하고 비만 여부를 조절하고 단세 포화지방산을 생성하고 신경계 조절까지 하는 겁니다. 신경계 조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로토닌과 가바 이런 것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해서 뇌를 또 행복하고 조절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누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장누수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소장세포들의 구멍이 나거나 세포들 간의 틈이 벌어져 소화가 안 된 음식물 찌꺼기가 독소, 유해세균,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와 각종 장기 손상 및 염증을 유발하여 전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장누수라고 한다. 근데 장누수가 일어나는 게 여러 가지 음식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그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라는 거죠. 또 대표적인 장누수를 일으키는 것이 글루텐입니다. 밀가루라는 얘기죠. 물론 덜 소화된 음식물 조각들도 많이 포함되죠. 그래서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일으키는 요소들까지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식이와 생활 습관을 끊임없이 장 환경을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어 장을 손상시켜 염증을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의 1차 보호막인 장이 무너지면서 장누수가 발생하고 그 결과 몸 안에서 다양한 질환들이 생겨난다. 장세포의 손상이나 파괴는 특정 물질이 장세포와 상호작용할 때 발생한다. 이 물질들은 병용균과 독소 외에 몇몇 특정 식이단백질도 포함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렙틴, 글루텐이다. 이는 곡물, 콩류, 가지류의 야채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꼭 동물성뿐이 아니고 많은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글루텐이나 렙틴 이런 것들 때문에 장누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글루텐이죠. 밀가루, 빵, 국수, 뭐 여름이면 뭐 콩국수도 해당되고 뭐 모밀도 해당되고 냉면도 해당되고 뭐 하여간 밀가루는 떠날 수가 없죠. 어묵에조차도 밀가루가 들어가니까요. 그 42페이지에 타이트 결합이랑 그러니까 우리 장세포는 타이트하게 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촘촘히 구멍이 없이 결합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트 결합이란 장세포 간의 연결을 돕는 단백질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탄탄히 결합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말이다. 얼마나 콜라겐으로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장벽을 구성하는 장세포들을 연결하는 단백질의 긴밀한 결합성이 장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밀가루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글리아딘이라는 물질과 장내 유해균의 대사산물로 나오는 물질들이 이 타이트 결합을 열고 닫는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즉 결합이 닫히지 않고 열린 채로 오랫동안 있게 되면서 장누수가 일어나는 것이다. 글루텐이 문제네요. 글루텐. 스트레스도 장벽을 무너뜨려 장누수를 유발하는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365일 매일 장누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수치가 높으면 타이트 결합이 쉽게 열리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우리는 장누수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노상 스트레스 받고 밀가루 즐겨 먹고. 장누수 상황이 계속되면 손상된 장세포는 세포 자살을 하게 되고 이 세포 자살로 인해 다른 장세포가 손상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일부 약물도 해당돼요. 일부 유해균, 알코올 등에 의해서도 타이트 결합은 쉽게 무너진다. 즉 장벽 조절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때 장누수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누수가 이제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촘촘히 있어야 할 장 내벽 세포들이 이런 이유들, 뭐 글루텐이나 렙틴이나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거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 사이로 음식 찌꺼기나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온몸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좋아요? 어떤 것들은 먹어야 돼요? 물론 단백질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식이섬유가 얘네들을 잘 감싸고 나가게 그 이전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꼭꼭 천천히 꼭꼭 여러 번 씹어서 음식을 삼키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가 이게 다 무너졌죠. 저희 어릴 때 부모님들이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빨리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물론 치열한 경쟁 세상에서 천천히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최소한 하루에 한 끼 정도 저녁만큼은 꼭 천천히 씹어 먹고 또 한 줄을 천천히 꼭꼭 최소한 30번을 씹는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